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포근함과 상처가 공존하듯 재산이라는 무게 앞에서는 피보다 진한 욕심이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전 아버지가 남긴 한 장의 종이에 묶여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 두 번째 아들의 비밀과 분노, 그리고 오랜 세월을 통해 단단해진 가족 갈등의 실체를 들춰냅니다. 재산 앞에서 드러난 서류 한 장이 얼마나 살벌한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칼날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경북 구미 외곽의 오래된 공장지대 한켠. 제강업으로 자수성가한 박영호는 돈을 벌려면 한겨울에도 쇳물 곁에서 땀을 흘려라라며 평생을 쇳가루, 냄새 속에 묻혀 살았다. 그에겐 세 남매가 있었는데 장남 박도연은 아버지의 강인한 어깨와 계산 빠른 머리를 그대로 물려받아 대학도 채 졸업하기 전에 공장 경영 전면에 나섰고, 차남 박민수는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 탓에 공장보다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맞다고 판단해 지방대 사범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다. 막내딸 박지은은 서울로 상경의 패션 MD로 일하며 가끔 잡지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겉으로 보기에 박씨 집안은 구미 철강 1세대 성공 신화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반듯했지만 그 단단한 겉껍질 안쪽에는 장남에게만 유독 기울어진 무게중심이 가족을 조금씩 기우뚱거리게 하고 있었다. 아버지 박영호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손이 가업을 잇는다는 말을 굳게 믿어왔다. 어린 도연이 용광로 불꽃 앞에서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자 그는 마음속에 아들의 이름을 새긴 듯했고, 그 뒤로는 모든 양육비약 자금 경험치를 장남에게 몰아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반면 민수의 생일엔 공장 경비 아저씨 손에 들려온 빨간 고무공이 전부였다는 기억이 민수의 뇌리에 오래 남았다. 그래도 민수는 어머니 김순자의 다정함과 교회 성가대에서 배운 화음 덕에 성격이 크게 비뚤어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장남이 굴러가는 톱니라면 나는 사람들 마음을 다독이는 기름 같은 역할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겨울, 박영호가 쓰러졌다. 추운 날씨에도 새로 들여온 전기로를 직접 점검한다며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몸의 한쪽이 굳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그의 언어는 굴절된 쇠조각처럼 날카롭고 짧아졌다. 회복기 재활병동 복도 끝의 작은 상담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장남 도연이 병원용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오며 아버지 명의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셔야 세금 손해가 없다라고 운을 떼자 어머니 김순자는 창백한 얼굴로 손등만 문지르고 있었다. 민수는 진즉 퇴근한 교사복 위에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친 채 동생 지은이 보내온 화상통화를 통해 회의 내용을 듣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가 근무하던 중학교로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이자 공장 고문 변호사로 이름값이 꽤 난다는 서인범 변호사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아버님께서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셨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도장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수는 순간 교무실 한 구석이 얼음장처럼 식었다. 왜 벌써 그런 서류를 살아계신데요? 라고 묻자 서 변호사는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생전에 현금성 자산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 주 토요일, 붉은 벽돌로 지은 양옥집 응접실에는 무뚝뚝한 아버지와 비대칭으로 굳은 팔을 대신 움직여 서류를 정리하는 도연, 그리고 초조하게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민수가 마주 앉았다. 박영호는 불편한 발음으로 민수, 내가 교사 월급으로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장남은 공장 책임져야 하니 내 재산은 회사와 함께 첫째에게 몰려야 안심이 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 마라. 내 결혼자금이랑 서울 전세금 정도는 내가 별도 통장으로 챙겨줄 거다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연은 미리 인쇄해 온 상속 포기 각서석 장을 꺼냈다. 인적사항이 또렷이 박힌 종이 위엔 본인은 부친 박영호 소유 일체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을 포기함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자리 잡고 있었고, 마치 빈칸을 채우라는 듯 선명한 인주 자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눈은 예나 지금이나 쇳물처럼 뜨거웠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말라붙은 잿빛이었다. 34의 차남은 마음속에서 수십 번 맴돌던 왜 장남에게만 이라는 질문을 꿀꺽 삼키고 대신 형, 이 서류에 내 이름 넣으면 이후에 번복이 안 된다는데 확실해? 라고 물었다. 도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법적으로 완벽하다. 괜한 분쟁 만들지 말자라고 짧게 잘랐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건넸다. 민수는 그 순간 10여 년 전 공장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아버지가 붕대 대신 거칠은 작업용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따뜻하기보단 거칠기만 했던 손길 그대로. 이번에도 그의 결정은 다정하지 않았다. 붉은 인주가 번진 서류한 귀퉁이에서부터 싸늘한 현실이 퍼져나갔다. 민수는 결국 도장을 찍었다. 찰나의 시간 동안 서류 위에서 또각 소리가 났고 그 소리 뒤로 아버지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잘했다며 서류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형 도연은 서류철을 품에 안고 방을 나가며 민수를 힐끔 보더니 교사 월급이면 충분하다며 그러니까 우리 가족 편하게 좀 해라는 말을 남겼다. 응접실 문이 닫히자 공기 중에 사인펜 냄새와 인주 특유의 기름 향이 섞여 머물렀고 민수는 허공에 웅크린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원룸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쳐다보며 서류 사본 사진을 반복해 확대 축소했다. 포기라는 두 글자가 마치 붉은 낙인처럼 가슴팍을 누르는 듯했고 상속이란 건 원래 현실적인 거야 라던 형의 말이 이명처럼 울렸다. 그러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깐깐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살아있을 때 포기각서를 받으려 했을까? 그리고 별도 통장이라는 말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형과 아버지가 공유하는 어떤 비밀이 나만 모르는 곳에서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불안감을 털어내듯 노트북을 켰다. 법률 상담 카페 게시글들을 뒤적이며 생전 상속 포기와 사후 재산 분쟁이라는 검색어를 번갈아 입력했지만 화면 가득 쏟아지는 낯선 용어들 속에서도 속 시원한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새벽 3시, 교사 출근을 앞둔 그는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오래된 보일러 앞에서 컵라면을 불렸다. 면발이 퉁퉁 불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얼굴을 주방 창문에 비춰보았다. 차갑게 식은 라면 국물에 젓가락을 담그며 문득 나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맞나라는 물음이 치밀었고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목적까지 차올랐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형 도연에게서 온 단문 메시지였다. 민수야, 아버지 재산 문제는 이제 끝난 거니까 더는 고민하지 말고 너 일에 집중해.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떨어지자마자 민수의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버지 박영호는 결국 두 번째 뇌졸중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은 2월의 찬바람과 상주들의 애도 속에서도 도연이 지닌 상주 완장과 흑색 정장처럼 깔끔하고 규칙적으로 돌아갔다. 모든 절차의 중심에는 첫째가 있었고 차남 민수는 그저 초상화 옆 향로에 향을 더하는 조력자처럼 움직였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새벽 무렵 상주실 뒤쪽 작은 방에서 열었던 간단한 상속 설명 자리. 그곳에서 민수는 변호사 서인범이 매민 두툼한 봉투 속 유언장을 처음 보았다. 얼핏 스캔한 문장들은 차갑고 명확했다. 본인의 전 재산 일체를 장남 박도연에게 상속한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으나 서류 끝에 굵은 사인 대신 찍혀있는 붉은 손도장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민수는 그때 이해했다. 자신이 한 달 전 서류에 찍은 그 작은 도장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문을 닫아버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날 밤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에서 형 도연이 통화하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민수는 우연히 그 전화를 듣고 말았다. 서 변호사님, 아버지한테서 받은 그 비밀 계약서. 네, 상속 포기 각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아예 유류분 청구, 길도 원천 차단하려면 필요하다던데요. 은밀하게 퍼져나오는 대화 끝에서 민수는 절대 모르게 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민수의 맥박이 고막을 두드렸다.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오래전에 짜인 거미줄처럼 사방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었다. 그 거미줄 한가운데에서 형과 변호사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민수는 차갑게 얼어붙은 장례식장 계단에 혼자로 선 듯했다. 바로 그곳에서 상속포기 각서로 시작된 참담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박도연은 공장 야드에서 들려오는 쇳물 끓는 소리에 묻혀 살았다. 그러나 민수의 귓가에 맴도는 건 용광로의 굉음이 아니라 형과 변호사가 속삭이던 비밀 계약서란 단어였다. 그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장 구미 시내의 공인중개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을 전전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와 30년을 함께한 회계사 김선호의 사무실이었다. 빛바랜 커튼 뒤쪽에서 흰머리 섞인 김 회계사는 오래된 장부를 꺼내왔는데 거기엔 회계 처리 내역 외에도 표현할 수 없는 자산 A 같은 정체불명의 항목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의아해하며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에 갑자기 손을 뗀 사업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김 회계사는 애써 침을 삼키더니 아드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박 사장님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성격이셨죠. 그런데 장남분이 경영 맡으면서부터 공장 바깥으로 흘러나간 자금이 늘었어요.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어서 외부 감사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데 솔직히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민수는 그 말에서 묘한 갈증을 느꼈다. 장남의 독주,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자신이 찍은 상속포기 각서가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학교로 돌아와 야간 자율학습 순찰을 돌던 그는 빈 교무실 PC를 켜고 가족관계등록부 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다. 예상대로 공장 부지와 본체, 인근 창고는 모두 아버지 단독 명의였다가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박도연 단독 상속으로 일괄 변경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색 결과 목록 끝자락에 뜬 작은 문서 하나가 눈길을 붙잡았다. 경북 구미시 봉곡동 39,812 토지, 지분 50% 박민수.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토지의 절반을 민수 명의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 사실은 상속포기 각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포기 각서는 무효인가? 아니면 이 토지도 형이 이미 손을 쓴 걸까?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봉곡동 공터를 찾아갔다. 겨울 안개가 짙게 깔린 허허벌판 한가운데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컨테이너 문에는 종이 한 장이 덕지덕지 테이핑돼 있었다. 관계자 외출입 금지 사무 PM 개발. 낯선 업체 이름이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려다 컨테이너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를 봤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철제 계단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삐걱 열리며 형 도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형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땅명의 이전 작업은 변호사님이 빨리 끝내주세요. 차남이 눈치채기 전에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일 서울 투자자 만나는데 봉곡동 땅 담보 잡히면 공장 증설 자금은 문제없어요라는 말이 들렸다. 민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만 그대로 들켜선 안 된다는 본능이 먼저 앞섰다. 그가 구석에 웅크려 있던 순간 형의 전화가 계속됐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포기 각서 받아둬서 정말 다행이네요. 유 원장은 내가 초안 만들고 서 변호사가 정리했으니 차남이 발 뺄 구멍 없죠. 형이 문을 닫으며 걸어 나오자 하얗게 김이 서린 숨소리만 겨울 새벽을 가르며 흘렀다. 민수는 형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까지 몸을 낮춘 뒤 핏발선 눈으로 컨테이너 문을 노려봤다. 그날 밤 민수는 퇴근 후 동네 PC방 구석 자리에서 형의 이름으로 검색 가능한 모든 기업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무 PM 개발은 공장 원재료 유통을 명목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이사의 절반이 박도연 측근으로 채워져 있었다. 공장 결산 자료를 교묘히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봉곡동 땅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대출까지 받으려는 계획이었다. 민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뒤섞인 눈물을 삼켰다. 결국 난 도장 찍는 기계였던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공장 야간 조명이 철제 울타리를 잿빛으로 물들이는 시각. 민수는 형을 찾아갔다. 용광로 앞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와 굵은 쇳줄이 굴러가는 굉음이 뒤섞인 현장에서 도연은 작업복 윗주머니에 태블릿을 꽂은 채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민수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형에게 다가가 형, 봉곡동 땅이 왜 내 명의인지 설명해 줄래? 라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형은 잠시 굳어졌다가
웃음을 삼키며 아버지가 조금 감성적이셨지. 차남이라고 미안했던 거겠지라고 넘겼다. 그러나 민수가 그 땅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잖아. 내 도장 없이 불가능할 텐데 라고 파고들자 도연의 표정이 급격히 식어갔다. 그 순간 작업 라인에 사이렌이 울리며 뜨거운 쇳물이 과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꽃이 튀고 현장 노동자들이 바삐 소화기를 들었다. 형 도연은 민수에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라며 뛰어갔고 민수는 우왕좌왕하는 노동자들 틈에서 멀뚱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용광로는 파도처럼 일렁이며 무엇인가 삼켜버릴 듯 거칠었다. 사고가 진정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그러나 그 30분 동안 민수의 마음속에서도 형을 향한 신뢰가 영영 식어버렸다. 사고 수습 뒤 형은 헬멧을 벗어던지며 민수에게 너는 교사야. 현장 일이나 경영 일은 모르는 게 상책이야. 봉곡동 땅도 결국 공장을 위해 쓸 거다. 차남에게 명의만 남긴 건 형제로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고 따지겠다면 더는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어라고 쏘아붙였다. 민수는 형이 던진 배려라는 단어에 실소했다. 배려라니 날 서류 하나로 막아세운 걸 배려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되물으며 그는 형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연의 눈동자는 용광로 불빛을 받아 이글거렸지만 그 속엔 동생을 향한 온기가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학교 책상을 마주한 채 상속포기 각서 사본과 봉곡동 토지 등기부, 회사 결산표를 차례로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그는 깨달았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자신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점심시간 그는 법률 상담 센터를 찾아가 모든 서류를 꺼냈다. 상담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상속포기 각서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증명 절차가 필요하지만 유효하다 해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민수는 눈앞이 환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곧 변호사는 다만 유언장에 위헌 소지가 없다면 소송은 길어지고 형 측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길어져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그 서류를 원하셨는지 의문이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우선 상속포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인과 자료부터 모읍시다. 병원 간호기록, CCTV, 그리고 무엇보다 박도연 씨가 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나 메신저 내역이 핵심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연한 목소리로 제가 증거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의 손등에는 얇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그 핏줄은 용광로 앞에 선형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김순자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장례 직후부터 집 안에 틀어박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었다. 민수가 형이 꾸민 일의 얼개를 설명하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모아 잡았다.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했어 마지막까지도. 그 한마디에 민수는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는 어렵게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 도장을 찍게 하실 때 아버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형이 대신 읽어주며 민수도 동의했대요라고 나는 그때 형 말을 믿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증언이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형이 아버지의 의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병실 호흡기 소리, 창문 너머 눈 내리던 풍경, 그리고 형이 내민 서류에 얼룩져 있던 인주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민수는 형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유리문 너머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지켜봤다. 형 도연과 서 변호사가 회의 중인 모습이었다. 그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켜둔 채 차창을 내려 방음신거리를 조용히 맞췄다. 그때 들려온 형의 목소리. 차남 쪽 움직임은 어때요? 혹시나 해서 병원 CCTV는 제가 이미 백업 삭제했어요. 민수는 그 말에 전율했다. 증거 인멸. 구체적인 범죄의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동차 안에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던 그는 깊고 확실한 숨을 들이켰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억울함만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씌워졌던 굴레를 벗겨내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류 위 붉은 도장의 주인을 찾는 길. 겨울 새벽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민수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는 거울처럼 비친 자신의 결의에 찬 눈동자를 마주했다. 도장은 내 손으로 찍었지만 서명은 그들이 써버렸어. 이제 그 서명을 지우러 간다. 그 말은 차창에 김서린 글씨로 남았다.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교무실 서랍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내 봉곡동 땅의 등기부 사본, 형과 변호사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 어머니가 증언한 병원 상황 메모를 날짜별로 붙여나갔다. 국어 교사답게 정갈한 필체로 증거 목록이라 적힌 페이지가 빽빽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도 분노와 책임감이 교차했다. 밤 11시를 넘겨 교무실 형광등이 꺼질 때까지 그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내가 써온 교과서엔 정의가 승리한다 적혀 있었지. 그걸 증명할 차례다라고 속으로 읊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공장 기숙사였다. 오래전부터 현장 노동자들과 친분을 다져온 민수는 야근 반장 오상무를 조용히 불러내 병원에서 형이 아버지 구두 의사를 대신 읽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오상무는 주저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솔직히 그날 병원에서 형님이 서류를 읽는 동안 박 사장님은 눈짓으로만 그게 맞다고 하셨지만 난 그게 뭔가 이상했어. 반대쪽 몸이 마비된 분이 어떻게 눈도장 찍듯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나라고 털어놓았다. 민수는 손에 힘을 주며 혹시 그때 병실 CCTV 위치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고 오상무는 입구 위쪽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지. 형님이 자기 휴대폰으로 렌즈 가려놨던 걸로 기억해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은 증거인멸 정황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조각이 됐다. 새벽녘 민수는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실 CCTV 원본은 병원 서버에 최소 6개월 보관된답니다. 형 휴대폰으로 렌즈를 가린 시간도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하네요라고 설명하자 변호사는 좋습니다. 그 영상이 확보되면 강요 또는 기망을 입증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법정 다툼의 그림자가 점점 뚜렷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형 도연 쪽에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공장 격리팀 김 과장이 민수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차장님, 형님이 봉곡동 땅 매각 계약서를 급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담보 대출이 아니라 바로 매각이랍니다. 형은 사태가 커지기 전에 토지를 현금화해 민수의 지분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이었다. 민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에 그는 바로 시청 법무과를 찾아갔다. 토지 지분 50%가 민수 명의이므로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인감과 서명이 필수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토지 매각이 성사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다음 날 밤, 민수는 회사 창고 뒤편에서 형을 기다렸다. 용광로는 멈춰 있었지만 철판이 식으며 내는 띵 하는 금소금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형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자 민수는 곧장 다가가 형, 봉곡동 땅 팔려고 한다며 내 인감 없이 불가능해라고 말했다. 형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그래서 찾아왔냐? 내가 교사 월급으로 땅 세금 낼 수 있을까 싶어서 도와주려는 건데 왜 비협조적이야? 라고 비아냥댔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가 내게 공장 맡기신 건 믿음 때문이었지. 가족을 속여가면서까지 내 욕심 채우라고 준 게 아니야 라고 맞섰다. 형은 순간 얼굴을 굳히더니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창고 벽으로 밀쳤다. 조명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제돼 있었다. 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 이 공장은 아버지가 평생 흘린 피와 땀의 결과야. 근데 너는 교사랍시고 안전한 데 서서 남이 흘린 땀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능력 있는 쪽이 책임도 지는 거고 대가도 받는 거야. 민수는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능력 있고 책임지려면 정당하게 가져가. 속이지 말고. 그 한마디는 쇳덩이처럼 묵직하게 떨어졌다. 형은 더 말없이 한숨만 내쉬고 돌아섰다. 민수는 몸을 추스르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구형 CCTV 레코더와 지난 수년치 작업 일지 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레코더 하드디스크를 찾아냈다. 공장 안전 규정상 용광로 주변 CCTV는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이 3년이다. 만일 형이 병실 영상까지 지웠다면 공장 CCTV 백업을 뒤져서라도 형의 불법 행위를 기록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디스크를 조심히 들고 나와 학교 컴퓨터실로 향했다. 컴퓨터실 문을 잠그고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자 낡은 펜 소리와 함께 고해상도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용광로 앞에서 형이 전화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봉곡동 담보는 일단 차남 명의가 있어도 문제없다. 위임장 만들면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 회계사 김선우와 대차대조표를 조작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민수는 이 영상을 복사하며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공장이 아니라 이 가족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증거를 확보한 그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첫째, 상속포기 각서 작성 당시 형의 강요 기망 정황을 입증해 각서 효력을 무효화한다. 둘째, 형이 아버지 몰래 유언장 초안을 작성 변조했음을 입증해 유언장을 무효화한다. 셋째, 공장 자금 유용 및 빼임 혐의로 형을 고소해 공장을 보호한다. 듣는 동안 민수는 손끝이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긴 싸움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형도 반격을 시작했다. 형 도연은 차명 관리하던 회사 계좌를 모두 정리하고 민수 학교로 내용 증명을 보내 교사 신분으로 공장 기밀을 불법 취득 유출했다는 징계를 요청했다. 학교는 곧바로 민수를 불러 사실 확인서를 요구했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싸늘해졌고 학생들 귓속말 사이로 우리 선생님 회사에서 횡령했다던데 같은 낙서가 교실 책상 위에 등장했다. 민수는 잠시 흔들렸지만 변호사는 형 측이 여론전으로 압박하려 든다. 결국 증거 싸움이니 중심 잡으라고 다독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학교 운동장이 노을에 물들 무렵 민수는 2학년 반 담임 학생이 건넨 작은 쪽지를 폈다. 선생님은 진짜로 잘못 안 하신 거죠? 우리 시험 끝나면 떡볶이 사주세요라 적혀 있었다. 그 짧은 문장에서 민수는 무너질 뻔했던 용기를 되찾았다. 그래. 정의가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지. 그날 밤 그는 봉곡동 공터로 다시 나갔다. 이미 부동산 중개사가 내건 매각 예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현수막을 한참 바라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현수막을 고정한 노끈을 풀어냈다. 먼지 날리는 바람 속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땅바닥에 말했다. 아버지, 이 땅만큼은 제가 지켜낼게요. 그러니 지켜봐 주세요.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 따뜻한 어른의 온기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그 길로 어머니가 머무는 집으로 향했다. 집 안엔 향 냄새 대신 된장찌개와 보일러, 온기에 훈훈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퍼주며 내 아버지, 처음 공장 세우던 날 도는 법만큼 책임도 따라온다고 하셨단다. 내 형이 그 말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넌 잊지 말아라라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나도 책임지려고 해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다가올 폭풍을 마주할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민수는 두 손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흐리게 깜빡였고 그 사이를 새벽바람이 스쳐갔다. 곧 재판이 시작되겠지라고 중얼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그의 그림자는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덮어둔 불균형과 속임수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 그것이 그의 삶을 잠식해가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이젠 오히려 밝히는 불빛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봄 기운이 묻어나는 3월 초, 학교 운동장에는 매와 향이 스쳤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다. 형이 보낸 내용 증명 이후 교무실 공기는 껄끄러웠고 영어교사 한희정이 건네준 따뜻한 유자차조차 혀끝에서 쓴맛이 돌았다. 그러나 뜻밖의 전환점은 그 쓰라림 속에서 찾아왔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던 자리에서 교장 최성일이 회의 서류를 내려놓으며
교사라는 직분이 정의를 가르치는 일이라면 선생님의 행동도 그 연장선일 수 있겠지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교장은 곧 이어 다만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책임을 혼동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를 지킬 방법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라며 눈을 맞췄다. 민수는 그 시선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붙잡았다. 자신을 향한 의심과 싸울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선택이 무엇인지 묻게 된 것이다. 며칠 후 퇴근길, 그는 교내 방송반 학생들이 편집 중인 영상 화면에 시선이 멎었다. 자막 없이 흐르는 낯선 다큐 클립엔 가족이 손을 맞잡고 샘물을 퍼내던 옛 공장 풍경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환경교육 프로젝트용 자료라며 인터넷에서 구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영상 속 한 장면, 젊은 시절 박영호가 카메라를 향해 우리 아이들이 땀의 가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웃는 모습이 잠깐 스쳤다. 민수는 가슴이 뻐근해졌다. 텅 빈 시청각실에서 혼자 영상을 돌려보는 동안 아버지가 언젠가 자신에게 사람 마음을 가르치는 일은 공장 기계보다 더 어렵단다라던 목소리가 귀가에 되살아났다. 그 기억은 싸움으로만 가득했던 이달의 달력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손길 같았다. 민수는 불현듯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붙잡으려는 것도 결국 땀의 가치였음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선 뜻밖의 제안이 나왔다. 형이 공장을 담보로 끌어온 대출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금융기관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이건 단순 배임을 넘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만으로는 형을 끝장내자는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법정 박 조정 절차를 동시에 준비합시다. 가족 분쟁임을 고려해 재정적 회복과 관계 회복을 모두 다루는 안을 제시하는 편이 여론에도 낫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수는 복잡해졌다. 형을 단죄하고 싶은 감정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능하다면 형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그 길이 더 지난하겠지만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늦게 귀가한 민수는 주방에 홀로 남아 보일러 소리를 들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눈이 형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로 번진 눈과 버티려는 의지, 그리고 어딘가 서늘한 고집까지.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키려던 집을 되돌리는 길이어야 해. 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사람을 향한 애착이 피어났다. 일요일,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 근처 작은 국밥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국밥을 한 숟갈 떠내며 내 형에게 연락은 왔니? 라고 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는 녹취 파일 일부를 들려주며 어머니도 아셔야 해요. 형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귀 기울이며 눈시울을 붉혔다가 곧 국밥 냄새가 김으로 번지는 가운데 북어가루를 뿌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 혼잣말처럼 그러셨어. 도연이는 공장을 살리려다 자기를 잃을까 걱정이고 민수는 사람을 살리려다 자기가 다칠까 걱정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더 밀어준 것도 있지만 너를 일부러 보호하려 한 것 같기도 하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보호라는 단어가 부채감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동시에 형을 이해해보려는 여지가 스쳤다. 공장을 살린다는 부담, 장남이라는 무게, 아버지의 기대가 한 몸에 얹힌 채 살아온 세월.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 안았다. 엄마, 형이 짊어진 짐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짐이 무겁다고 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형에게도 상처가 될 거예요. 어머니는 알겠다. 내 말 이해한다라며 작게 끄덕였다. 눈물방울이 국물 속에 떨어져 조용히 퍼졌다. 그날 밤, 민수는 공장 숙소 앞에서 형을 기다리다 불 꺼진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 안에선 형이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연락처를 훑은 모습이 실루엣으로 비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창틀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섰다. 대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손수 찾아간 형에게 민수가 준비한 편지가 전달되었다. 겉봉엔 가족의 이름으로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 속엔 아버지의 옛 영상에서 채록한 문장들과 함께 형, 당신이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야. 우리 둘 다 그 뜻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긴 문장이 빼곡했다. 편지를 읽은 형은 전화도 없이 바로 공장 철제 난간 위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회계사 김선호가 다가와 사장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금 흐름을 정리하지 않으면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형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이 날 믿지 못하는 건 숫자 때문이 아니야. 나 자신도 날 못 믿고 있거든이라고 답했다. 김 회계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형의 그 한마디는 금속성과도 같이 차갑고 묵직하게 공장 천장을 울렸다. 같은 시각 민수는 법률 상담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상속 분쟁 중 상대방이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댓글란으로 가족이 상대면 끝까지 가기 전에 중재 시도를 계속하세요. 법정에서 이겨도 가슴이 남습니다라는 한 변호사의 조언이 달렸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민수는 손을 움켜쥔 채 가슴이 남는다는 표현을 되뇌었다. 싸움이 끝난 뒤 남을 공허함이 이미 그의 심장 한복판에서 동동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형측 변호사에게서 형제간 직접 대화로 조정안을 준비하자는 연락이 왔다. 형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 민수는 조금 놀랐지만 응했다. 구미 외곽, 어릴 적 자전거를 타고 놀던 냇가 근처의 허름한 카페. 목재 테이블 위엔 뜨거운 대추차 2잔이 놓였다. 형은 숟가락으로 잔을 휘젓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빨리 굴러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낮게 말했다. 민수는 형, 공장을 살리는 게 과연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였을까라고 되물었다. 형은 눈을 돌리며 내가 틀렸다고 말해주면 편할 것 같냐라고 한숨 섞였다. 그러나 이내 솔직히 요즘은 숫자만 들여다보면 속이 비어가는 기분이야라고 털어놓았다. 그 목소리는 용광로 불꽃이 아닌 오래된 라디오 잡음처럼 낮고 부드럽게 갈라졌다. 민수는 가방에서 봉곡동 땅 등기부, 원본과 CCTV 복사본 일부를 꺼냈다. 형, 이게 내가 가진 카드야. 형이 진심으로 공장을 지키려 한다면,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 한다면 먼저 여기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자. 형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너도 변호사랑 짠 각본이 있겠지. 내가 서류 반납하면 날 바로 고소할 거잖아라고 비웃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법정에 세우는 건 마지막 수단이야. 그 전에 형이 스스로 정리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부채도 가족 이름으로 갚아야 해. 우리 함께. 형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손등에 오래 묵은 화상 흉터가 마치 낡은 지도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 흉터를 바라보며 민수는 어린 시절 용광로 앞에서 무심히 웃던 형의 모습을 떠올렸다. 카페 창밖으론 봄비가 내려 냇가를 적시고 있었다. 형은 한참 침묵하더니 도장 찍을 때 너도 눈치챘겠지만 아버지가 내 말에 끄덕이는 척했어. 사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는데 내가 대신 고개를 눌렀다. 그때부터 이미 돌아갈 길은 어딘가 막혀 있었다라고 낮게 쏟아냈다. 고백이 끝나는 순간 형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다. 민수는 뜨거운 숨을 삼키며 이제라도 돌아오면 돼. 형이 돌아와야 우리도 돌아갈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빗소리와 함께 카페 천장에 튕겼다. 형은 시선을 들어 동생을 바라보다가 어렵사리 나 자신을 믿긴 힘들어도 너를 믿어볼게라고 바람 빠진 목소리를 냈다. 카페를 나와 비 내리는 냇가 둑길을 걸으며 형은 아버지 장례 끝나고 너랑 제대로 술 한 잔도 못했네라고 말했다. 민수는 이 싸움 끝나면 아버지 앞에서 둘이서 막걸리라도 올리자라고 웃었다.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까진 형답게 책임질게라고 답했을 때 민수는 마음속 얼어있던 호수가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두 형제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공장 쪽 가로등 불빛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빗방울은 용광로의 불꽃보다도 뜨겁게 그러나 조용히 그들의 어깨를 적셨다. 형제는 비를 맞은 그날 이후 매일 밤 공장 회계실 불을 밝혀 오래된 장부를 마주했다. 장남은 손바닥에 흰 폰테이프를 감고 엑셀시트에 빨간 숫자를 지웠다 쓰기를 반복했고 차남은 형 옆에서 증빙자료 파일을 한 장씩 꺼내며 이 항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재평가로 돌려야 해라고 조용히 일러줬다.
두 사람이 같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광경은 공장 창립 이래 처음이었다. 새벽 3시, 모니터는 경제지수처럼 푸른 빛을 껌벅였지만 두 형제의 눈동자는 오래 잠들어 있던 벽시계 초침 소리만큼이나 또렷했다. 형은 자정쯤 머리를 감싸쥐며 아버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공장이 숨을 쉬는 것 같다라고 중얼댔고, 민수는 숨만 쉬면 뭐해. 피도 돌아야지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농담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화해의 불씨였다. 아침 해가 뜨자 형은 은행 대출 담당자들과 투자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동안 제 의사결정에 불투명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무제표가 오염됐습니다. 오늘부터 수정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손실분을 제 사재로 메우겠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빔 스크린에는 새로 산출한 손익분기점 그래프가 떠 있었고, 민수는 형 뒤에서 차트를 넘기며 감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회사와 지역 사회를 위한 정리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담당자들의 표정이 엇갈렸지만 선을 넘는 야유는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형에게 불신을 느꼈던 제조파트 대리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장님, 공장이 진짜 돌아가려면 현장도 바뀌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형은 그 손을 움켜쥐며 오래 묵은 쇳물 자국 같은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간 민수는 학교 징계위원회에 최종 소명서를 제출했다. 그는 가족 분쟁이란 사실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위험한 모델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경험을 교육자료로 삼아 공동체 가치와 협의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적었다. 회의석에서 교장은 조금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생활기록부 담당 부장은 민수 선생님이 그동안 보여준 수업 태도와 학생 반응을 고려하면 정직보다 경고가 적절합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결국 징계 수위는 경고로 낮아졌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국어교실 창문 너머로 엄지를 들어보였다. 민수는 그 엄지들이 주는 기운을 받아 정의는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수업,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수업 자료 집필을 결심했다. 공장 측 회계 정리가 끝나갈 무렵 형은 어머니와 민수를 회의실로 불러 아버지가 평생 기부를 미루면서 모아둔 사회환원 기금이 있었대라며 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봉투 안에는 공장 재단 장학사업 초안이라 쓰인 노란 종이와 아버지가 생전 손글씨로 기증 계획을 적어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민수는 메모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철은 불로 다져져야 강해진다. 사람은 나눔으로 다져져야 강해진다. 그 문구를 읽으며 형과 그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장학재단, 봉곡동 땅 매각 대신 신탁으로 돌릴 수 있어. 동생 내 지분도 보존하고 공장도 살리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학금 대상은 현장 노동자 자녀부터 시작하자. 아버지께서 땀의 가치를 기억해달라 하셨잖아라고 화답했다. 방 안 공기가 화로처럼 뜨거워졌다. 한편 서 변호사는 형에게서 위임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는 패배감을 감추지 못한 채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난 의뢰인을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민수는 법은 사람을 살릴 수도 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살리는 일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전화를 마무리했다. 통화가 끝난 뒤 형은 변호사에게 과거의 증거 조작 및 증거 인멸 시도를 자인하는 합의서를 요구했고, 서 변호사는 불복 대신 사임서에 서명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엔 법률 대리인 교체 및 투명 경영 선언 공지가 올라갔고, 노동자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며 박수를 보냈다. 퇴근 후 공장 마당에서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다. 형제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서서 노동자들과 함께 모시던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화면 속 젊은 박영호는 용광로 불빛을 배경 삼아 이 쇳덩이가 나라를 세우고 이 사람들 땀이 가정을 세운다며 웃었다. 영상을 보던 노동자 유 반장은 눈시울을 훔치며 사장님 살아계실 때도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다. 형도 민수도 할 말이 없어 고개 숙였지만 마음 한켠에선 오래 묵은 빗장이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노동자들은 헌화를 마친 뒤 구내식당으로 모여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다. 뜨거운 국물 김이 천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형은 평소 과묵하던 주조파트 막내에게 현장 안전 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꺼냈고, 막내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사장님,
최고라고 외쳤다. 조그만 웃음이 식탁 위로 번지듯 퍼졌다. 며칠 뒤 봉곡동 땅은 공장 장학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공장 정문에 박영우 기념 장학재단 설립 예정 현판이 걸리자 지역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 형제에게 취재를 요청했다. 민수는 장학재단 설립은 아버지의 유언도 우리 형제의 화해도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모든 분의 꿈을 위한 당연한 책임일 뿐입니다라고 답했고, 형은 공장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새로 태어나는 중입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기사 헤드라인은 가족 분쟁을 장학사업으로 승화시킨 구미 철강 형제로 뽑혔다. 기사 댓글에는 여전히 장남 특혜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상속 싸움 흥정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격려가 더 많았다. 그날 밤 형제는 공장 옥상에 올라 도시 불빛 너머 별을 바라봤다. 형은 양철 난간에 팔을 얹고 난 솔직히 아직도 두렵다. 내가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민수는 난간에 등을 기대며 신뢰는 같이 세우는 거야. 형 혼자 세우려 하지 마. 나도, 어머니도, 이 공장도 다 같이 세워야 되라고 답했다. 형은 잠시 침묵하다. 그래도 고맙다. 내가 손 내밀어 줘서라며 눈을 떨궜다. 민수는 그 눈길을 붙잡고 형. 난 우리가 철이 아니라 꽃을 만드는 사람이고 싶어. 철을 단단히 하는 건 불꽃이지만 꽃을 피우는 건 흙과 물. 그리고 시간이지라고 말했다. 형은 짧게 웃으며 그 비유, 국어 선생다운데 라고 농담을 던졌고, 민수는 철로 꽃향기 나는 공장, 가능할까라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어디에도 이전의 서늘함은 없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돌연 재무제표 오류를 이유로 투자 철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장학재단 설립이 알려지며 여론은 긍정적이었지만 손실을 본 이익 집단이 멈칫할 리 없었다. 형은 얼굴이 굳어졌고 민수는 우리가 치를 비용이 현실이 된 거야.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자고 말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공장 용광로 온도 조절기가 갑자기 오작동의 용융강이 라인을 타고 넘칠 뻔했다. 응급조치로 큰 사고는 피했지만 형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학사업을 반기지 않는 세력, 투자 철회와 손해배상 청구를 앞세운 압박, 불안정한 금융구조, 감정적 화해와 내부 정리는 끝났지만 외부와의 전쟁이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었다. 형제는 냉각탑 옆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불빛이 춤추는 어둠 한복판에서 형은 우리가 도망친다면 아버지 이름이 통째로 쓰러져라고 중얼댔다. 민수는 형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서 여기 있어. 이번엔 함께 지킬 거야 라고 답했고 그 말 위로 용광로 김이 다시 하늘로 솟구쳤다. 뜨겁지만 결코 폭발하지 않는 강철의 숨결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새벽 2시 용광로 제어실 알람이 다시 울렸다. 전엔 없던 고온 경보가 순간적으로 뛰어오르더니 바로 꺼졌다. 형 도연은 당직 반장과 함께 콘솔 판넬을 뜯어 배선을 확인했는데 전선 일부가 마치 쥐가 갉아먹은 듯 끊겨 있었다. 그러나 바닥엔 쥐똥 하나 없었고 가까이에서 본 단선 부위는 커터칼 자국처럼 반듯했다. 형은 숨을 길게 내쉬며 외부인 소행이야라고 중얼댔고 민수 역시 CCTV 보존 서버를 열람해 30분 전 화면을 돌려보았다. 열화상 카메라에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발열 우위에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있던 탓에 얼굴이 식별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인물이 서 변호사의 차량에서 내렸다. 다시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다. 형은 모니터를 짚으며 합의 포기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신호야라고 씁쓸히 말했다. 다음 날 오전, 형제는 구미경찰서 산업안전팀 조사실에 출석해 영상을 제출하고 고의적 설비 파손 및 업무방해로 서 변호사와 미확인 공범을 고소했다. 형은 투자 철회 요구 뒤에 숨은 강압이 불을 일으켰다. 형사 책임을 물어달라고 진술했고 민수는 공장이 위험에 빠지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책임은 개인의 탐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관이 협박 증거나 추가 자료 있느냐고
묻자 형은 잠시 주저하더니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엔 서 변호사가 투자자 대표와 통화하며 상환 압박을 주려면 사고라도 하나 터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또렷했다. 녹취를 들은 조사관은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신청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책상 위에 떨어졌다. 형제는 경찰서를 나서며 시린 바람 속에서 손을 맞잡았다. 형은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네라고 말했고, 민수는 하지만 우린 증거로 싸우잖아. 이번엔 숫자도 쇳물도 아닌 진실로라고 답했다. 형제가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지역 방송국 카메라가 포착했고, 저녁 뉴스에 구미 철강 형제, 산업 파괴 배후 세력 고소라는 자막이 깔렸다. 언론은 즉시 서 변호사와 투자자 그룹을 조명했는데, 뜻밖에도 그 투자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지역 정치인 오 모 의원 가문이었다는 사실이 연달아 터졌다. 여론은 삽시간에 형제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그날 밤 투자자들이 보유한 공장 지분 15%를 블록딜로 외국 자본에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를 서두를 거야라고 중얼댔다. 민수는 동시다발적 금융 압박이구나라고 제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 사람은 즉시 긴급 노사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형은 노동자들 앞에서 만약 은행이 압류를 집행하면 임금이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노동자 지분펀드를 만들면 회사를 우리가 산다는 각오로 버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조 파트 최 반장은 사장님, 공장이 우리 밥줄인데 지분펀드라면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적립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현장 노동자들 절반 이상이 동참을 약속했다. 민수는 숨을 삼키며 우리가 회사를 구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장학재단 기금도 지킬 겁니다라고 깔끔히 정리했다. 노동자 지분펀드는 지역 신협과 협약을 맺어 일주일 만에 초과 모집됐다. 이 소식이 언론을 타며 노동자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SNS에선 땀의 힘 해시태그가 퍼졌다. 외부 투자자들이 빠지며 주가가 잠시 흔들렸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 작은 주주들이 대거 유입돼 시가총액은 빠르게 회복했다. 형은 사무실 전광판을 보며 숫자가 회사의 심장 박동이라면 이건 심폐소생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사이 검찰은 서 변호사와 투자자 대표를 구속 수사했다. 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과했다는 진술로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 대표는 서 변호사가 계획을 주도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수사는 오 모 의원 측근으로까지 뻗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산업기술 유출 시도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역 방송은 매시간 속보를 내보냈고 공장 정문 앞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한편 민수는 교사로서의 책임도 놓지 않았다. 상속 분쟁과 기업 윤리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여러 학생들에게 실제 사건 자료를 보여주며 법적 싸움은 개인사 같지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직접 모의 재판을 열고 피고 측 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이 기업가치 극대화 논리도 이해는 되지만 정의를 왜곡하면 결국 기업이 무너진다는 결론을 냈다. 민수는 그 판정문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이 바로잡고 있구나라는 자조 감정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검찰 송치 후 첫 공판이 열리던 날 형제는 나란히 방청석에 앉았다. 피고석에 선서 변호사는 초췌한 얼굴로 구치소 복을 입었고 투자자 대표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떨궜다. 검사는 공소장 낭독에서 상속 분쟁을 빌미로 노동자 생명과 지역 경제를 인질 삼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조직적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수는 방청석 팔걸이를 꽉 잡았다. 그 순간 형이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너 없었으면 난 용광로 속에서 녹아 없어졌을 거다. 고맙다. 민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두 피고 모두에게 중형을 예고하며 노동자의 땀을 위험에 빠뜨린 반사회적 범죄라 질타했다. 첫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자 형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이 왜 공동체인지 다시 배웠다. 공장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짧게 답했다. 민수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모두 무너진다.
그걸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언론은 형제의 눈물이 여론을 바꿨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며칠 뒤 공장 제2용광로 라인 가동식이 열렸다. 새 라인엔 자동 온도 조절과 AI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는 형이 외부 투자 대신 노동자, 지분펀드와 지역은행 대출로 마련한 결과였다. 가동식 무대에서 형은 이 용광로 명칭은 민수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동생 덕에 공장이 다시 뛰고 있으니까요 라고 발표했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지만 노동자들이 이름을 연호하자 결국 무대로 올라 형과 포옹했다. 그 순간 공장 사이렌이 축하음으로 울려 퍼졌고 뜨거운 쇳물이 첫 주물을 뽑아내며 스파크를 흩뿌렸다. 형제는 눈을 감고 그 불꽃이 후두둑 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옥상에서 형제와 어머니는 장학재단 설립 허가증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어머니는 세월이 새겨진 잔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이젠 아버지 곁에 부끄럽지 않게 섰구나라고 말했다. 형은 이젠 땅도 공장도 가족도 다 하나로 묶였어요. 우리가 다시 갈라지면 못 박힌 철판처럼 금이 갈 거예요라고 답했고, 민수는 그러니 매년 재무제표 열어보고 문제 생기면 공개 토론합시다라며 손가락을 걸었다. 어머니는 약속 지키면 내가 막걸리 장독 내줄게라고 웃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번졌다. 그러나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었다. 아버지 유언장 법적 효력에 대한 민수의 무효 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엔 유류분 문제도 매듭지어야 했다. 형은 변호사 없이 민수 쪽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 무효 인정하고 상속 지분을 법정 비율에 따라 동생에게 넘기겠다. 대신 동생 목 절반만큼을 장학재단에 출연해달라고 제안했다. 민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형은 마지막으로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섭섭할까봐 공장 창고에 있던 아버지 작업복이랑 부자일지 걷어뒀다고 집게 손가락만 한 열쇠를 내밀었다. 민수는 열쇠를 쥐며 우리에게 더는 비밀 열쇠는 필요 없어. 이건 전시관에 두자고 웃었다. 합의 후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유언장은 강요와 기망으로 작성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형제 간 합의를 존중해 사건을 종결했다. 법정 박기자들 사이로 형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민수는 이번 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배웠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은 땀은 모이면 강이 된다. 그 강이 다시 철을 식히고 꽃을 피우길 희망한다는 말을 남겼다. 기자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두 형제의 그림자는 더 이상 길게 흔들리지 않았다. 판결문이 확정되자 장학재단 출연식이 열렸다. 공장 야드 한복판, 다른 철판을 깔아 만든 임시 무대 위에서 노동자 대표, 지역 청소년들, 기자단이 함께 박수를 보냈다. 가난한 용접공의 딸에게 첫 장학증서가 전달되자 어머니 김순자는 차마 눈물을 삼키지 못했다. 형은 장학생에게 작업용 장갑을 선물했고 민수는 글을 쓰고 싶다면 언제든 공장 도서관을 열어줄게라고 약속했다. 그 순간 바깥 장대비가 갑자기 그쳐 하늘 한쪽에 무지개가 걸리는 듯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 사장님, 무지개는 철에 물들지 않나 봐요가 외치자 모두 웃음이 터졌다. 밤늦게 공장 기숙사 복도에서 형제는 같이 걸었다. 형은 어릴 때 내가 잔소리하던 국어책 속 정의가 결국 날 살렸다라고 말했다. 민수는 형이 한때 내게 전부였으니까 내 정의도 형까지 포기할 순 없었나 봐라고 답했다. 형은 계단참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켰다. 상층 배관들 사이로 달빛이 비쳤고 쇳물 냄새와 봄 냄새가 뒤섞여 들어왔다. 우린 공장과 학교 두세 개를 잇는 다리 같다라는 민수의 말에 형은 그러면 다리를 더 넓히자. 다음 세대가 걸어갈 수 있게라고 손을 내밀었다. 해가 길어진 초여름, 장학재단 사무실이 공장 진입로 옆구 옥상 휴게실을 개조한 공간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뜨거운 연기가 가늘게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까칠한 벽지 냄새와 신선한 잉크향으로 가득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 학교장, 노동자 대표, 그리고 민수까지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장학심의 절차를 논의했다. 형은 뒤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올해 예산은 2억,
장학생은 학기당 50명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공무원은 집행 투명성을 위해 장학생 발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공개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는 게 정의의 첫걸음이죠라고 답했다. 그 말에 모두가 씩 웃었다. 며칠 뒤 장학생 발표식 당일, 공장 야드 한복판에 천막 무대가 세워졌다. 용접 스파크를 형상화한 로고가 현수막 중앙에 박혀 있었고, 노동자 가족과 지역 주민, 언론까지 300명이 모였다. 형 도연은 단상에 올라 쇳물이 날마다 불꽃을 만나는 이유는 굳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땀이 순환하여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되는 출발점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만 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어 민수가 무대에 올라 공장이 만든 철이 고속도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가정의 밥상이 됩니다. 이제 그 철이 마음까지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며 장학생 명단을 호명했다. 첫 번째로 호명된 이는 용광로 근무 20년 차 노동자 장기철 씨의 딸, 의대 진학을 꿈꾸는 장윤서였다. 윤서가 무대에 오르자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고, 눈물을 참던 장기철 씨는 두 손을 귀 옆으로 올려 파도처럼 흔들었다. 발표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경제 전문 기자가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장학재단 재원이 안전하냐고 묻자 형은 책임에서 도망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배상 문제 역시 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민수도 장학재단 기금은 투자 손실과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며 손해배상 확정 시 저와 형 개인 지분을 담보로 충당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명쾌한 답변에 기자들은 추가 질문을 포기했고, 기사는 투명 승부수 던진 철강 형제라는 제목으로 뽑혔다. 그날 저녁, 공장 식당에선 장학생 가족과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뒤풀이가 이어졌다. 너비아니, 수육, 막걸리가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서 용접국 막내가 민수에게 선생님, 제 딸도 책 좋아합니다. 국어 선생님 책 추천 좀 해주세요라며 수줍게 물었고, 민수는 시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미 시인입니다. 백석 시집부터 같이 읽어보시죠라고 답했다. 근무복에 묻은 기름이 밤새 윤이 났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할 검은 기름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초가을, 공장 민수 라인이 예상보다 빠른 흑자를 기록했다. 자동화 덕분에 불량률이 확 줄어 생산성이 2배로 뛰었고, 지역은행은 대출금 회수 계획을 철회했다. 형은 조업일지를 보며 숫자인데도 생명처럼 뛰는구나라고 중얼댔고, 민수는 사람이 숫자에 숨을 불어넣었으니 그럴 수밖에라고 웃었다. 그 웃음은 철 냄새보다 진하게 사무실을 채웠다. 가을 중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투자자 측 청구액의 60%만 인정하고, 공장 측이 이미 수정 재무제표를 공개하며 손실을 최소화한 점, 노동자 지분펀드가 장기 안정성을 보여준 점을 고려해 5년 분할 지급을 명령했다. 형은 판결문을 읽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만, 민수는 5년은 짧지 않지만 끝이 보이는 길이야. 도망치는 대신 걸어가자라며 형이 어깨를 두드렸다. 형은 내가 동생한테 많이 배웠다며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은 회계팀, 노조 대표와 함께 재무계획 보드에 새롭게 수정된 캘린더를 붙였다. 캘린더 한가운데엔 책임의 끝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학교 운동장에는 낙엽이 수북했다. 민수는 학생들과 함께 공장 이야기를 주제로 연극을 준비했다. 무대 소품은 공장에서 기증한 폐철과 스파크 레이저 컷 판넬,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준 조명 장비였다. 공연 당일, 형과 어머니가 관객석 첫 줄에 앉았다. 산막에서 주인공 형제가 용광로 앞에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자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그렁했고, 형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박수를 쳤다. 커튼콜 직후 학생 대표가 무대로 올라 박민수 선생님께 장학재단 고문으로 이촉장을 드립니다라며 꽃다발을 건넸다. 감격한 민수는 마이크를 잡고 철강과 문학이 만나는 길, 우리 모두가 개척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끌어안았다. 그 겨울, 공장 본관 1층 로비엔 작은 전시관이 꾸며졌다.
박영우 기념관이라 이름 붙인 공간엔 아버지의 첫 용접 마스크, 형이 어린 시절 그린 공장 설계 스케치, 민수가 남몰래 모아둔 가족 사진 등이 전시됐다. 개관식 날 노동자 대표와 지역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어머니가 유품 앞에서 촛불을 밝히며 당신이 꿈꿨던 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속삭였다. 형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고 민수는 전시관 한켠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장화에 꽃 한 송이를 꽂았다. 모두가 그 장화를 바라보며 묵념하자 마치 오래된 쇠가 녹슬지 않고 새살이 돋아난 듯 뭉근한 온기가 로비 공기를 채웠다. 그 온기는 용광로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장화코에 맺혔다 흘러내리며 바닥에 둥근 자국을 남겼다. 자국은 빛을 받아 금빛으로 번졌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공장 정말 사람 냄새 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 날 형제는 노동자들과 용광로를 등지고 서서 불꽃놀이를 올렸다. 불꽃이 밤하늘에 퍼지며 붉은 장광이 거대한 철 구조물 위를 마치 별자리처럼 수놓았다. 형은 우리가 진짜 얻은 건 돈도 철도 아닌 불안정함에서 벗어난 용기였어요라고 외쳤고 민수는 그리고 그 용기를 키운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답했다. 노동자들이 우리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이라며 건배를 제안하자 형제는 숨이 막힐 만큼 큰 소리로 새해에도 함께 갑시다를 외쳤다. 불꽃은 마지막 한 점까지 타오르고 밤 공기는 식었지만 마음은 새벽을 품은 듯 따뜻했다. 송년회가 끝난 뒤 민수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공장 후문 언덕배기에 섰다. 언덕 위에는 작은 풍력 발전기가 달그락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형이 내년엔 이걸 더 세워서 공장 전력 자가 조달률을 끌어올리려고라고 설명하자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쇠로 바람도 붙잡겠다는 거냐라고 묻고 민수가 어차피 바람도 땀이랑 마찬가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잘만 모으면 우리 피가 되죠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밤바람을 맞으며 언덕을 내려왔다. 아래에서는 장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버스킹이 시작되고 있었고 기타 스트로크 사이로 철꽂이라는 제목의 자작곡이 흘러나왔다. 소박한 젊은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 사이를 부드럽게 스쳤고 언덕 아래 장학재단 현판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따뜻한 미소가 언덕길을 비추는 가로등 빛에 섞여 내려올 때 민수는 문득 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어린 날의 기도를 떠올렸다. 가족과 웃을 날이 올까요? 그 기도가 먼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가며 아버지 목소리를 닮은 저음으로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눈을 뜨자 불꽃의 잔향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 빛을 뿌리며 사라지고 있었다. 민수는 형과 어머니의 손을 나란히 잡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거웠다. 세 사람은 천천히 공장 불빛을 등지고 걸어 나왔고 뒤로는 밤새 이어질 쇳물의 숨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어둠을 두드려 새벽을 만들 듯 이 가족의 다음 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연부스를 찾아 함께 숨죽여 걸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꺼질 듯 흔들리던 용광로 불꽃이 결국 새 강철을 만들고 얼어붙은 가족의 마음이 다시 맞잡은 손에서 온기를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균열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움보다 책임, 절망보다 연대를 먼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불꽃도 누군가의 새벽을 밝힐 테니까요. 오늘도 사연부스와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